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 조신의 기와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묵은 간장 항아리 뚜껑을 열 때 나는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그런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살을 애는 듯한 섣달, 그음의 칼바람이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중을 휘감고 돌아 조씨 가문의 거대한 소슬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부을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부대끼며 괴기스러운 비명을 질러댔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하다는 조대감댁 기와지붕 위로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아 마치 집 전체가 차가운 숨을 몰아쉬는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다. 모두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새벽인시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부엌 뒷마당 수백 개의 장독이 도열해 있는 장독대 위를 오가는 작은 체구의 여인, 바로 복실이었다. 복실은 낡아빠진 무명 저고리 위로 혹겹 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추위를 잊은 듯했다. 아니, 추위조차 그녀의 몸에 닿기를 꺼려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마른 행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어루만지듯 차갑게 얼어붙은 장독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쓱싹, 쓱싹, 거친 행주가 옹기 표면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복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입을 떼지 못하는 벙어리라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왼쪽 뺨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붉고 검은 반점이었다. 마치 불에 데인 흉터 같기도 하고 누군가 붉은 먹물을 아무렇게나 뿌려놓은 듯한 그 흉측한 반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마주 보기를 꺼려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도깨비라며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가기 일쑤였다. 에구, 저 흉물. 새벽부터 또 뭘 저리 닦아대는지.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나온 늙은 친모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복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그저 묵묵히 장독을 닦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 장독들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말을 못하는 그녀에게 있어 장독들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복실의 손길이 닿은 장독 안의 장들은 유독 깊고 그윽한 맛을 냈다. 그녀는 냄새만으로도 장이 잘 익어가고 있는지, 소금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햇볕을 더 쬐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장독 뚜껑을 살짝 열었을 때 피어오르는 미세한 향기의 차이를 그녀는 귀신같이 잡아냈다. 그것은 저주받은 외모를 대신해 하늘이 그녀에게 내려준 유일한 축복, 바로 신의 혀와 황금손이었다. 그러나 조씨 가문의 안주인인 조마님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혐오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집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내일은 조씨 가문의 가장 큰 행사인 제사였다. 구대 독자였던 시아버님의 제사상에 올릴 음식 준비로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전 냄새와 탕국 끓는 냄새가 진동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잘 말린 곶감과 대추가 소반 위에 쌓였다. 조마님은 비단치마 자락을 끌며 부엌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매는 매서웠고 입술은 얇았다. 가문의 위신과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녀에게 음식의 맛은 곧 가문의 품격이었다. 특히 장맛은 집안의 운세를 점치는 기준이라 여겼기에 그녀는 장독대 관리에 병적인 집착을 보였다. 오래 담근 간장 맛은 어떠냐? 제사상에 올릴 것이니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마님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찬모가 벌벌 떨며 간장 종지를 내밀었다. 마님은 새끼손가락으로 간장을 살짝 찍어 입에 넣었다. 순간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 맛이 아니다. 예전의 그 깊은 맛이 아니야. 무언가 탁해. 끝맛이 비릿하고 떫어. 부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참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마님, 죽여주시옵소서. 매년 하던 대로 정성을 다해 담갔사온데. 정성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무언가 부정을 탄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의 맛이 이렇게 변할 리가 없어. 조 마님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늘 두려워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가문을 이끌어오면서 혹여나 자신에 대해서 집안이 기울까봐 전전긍긍했다. 조선 팔도에서 으뜸이라 칭송받던 조신의 장맛이 변한다는 것은 곧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흉조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때 마님의 시선이 부엌 구석에서 묵묵히 배추를 다듬고 있던 복실에게 꽂혔다. 복실의 붉은 반점이 아궁이 불빛을 받아 더욱 붉고 기괴하게 번들거렸다. 마님의 눈에 혐오와 공포가 동시에 서렸다. 저것 때문이야. 마님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저 흉측한 것이 집안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없어. 얼굴에 붉은 칠을 한 귀신 같은 년이 부엌을 들락거리니 음식에 부정이 안 탈 리가 있나. 내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저녀는 장독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참모가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하오나 마님, 복실이가 장독을 닦지 않으면 독에 윤기가 돌지 않고 곰팡이가 쓸어버리는 걸 어찌합니까? 그나마 저 아이가 밤새 닦아놓으니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것입니다요. 닥쳐라. 네가 지금 저 벙어리 편을 드는 게냐?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마님은 홧김에 옆에 있던 국자를 집어던졌다. 국자는 복실의 어깨를 강타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쨍그랑. 복실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그저 몸을 움찔했을 뿐이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배추잎을 적셨다. 그녀는 억울했다. 자신이 누구보다 이 집안의 장맛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주었다. 간장이 탁해진 것은 지난 여름 장마 때 습도 조절을 잘못한 하인들의 탓이었고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밤마다 몰래 덧장을 하고 숯을 갈아 넣은 것은 바로 복실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입을 열어 해명하려 해도 나오는 것은 하는 짐승의 신음소리 같은 의미 없는 울림뿐이었다. 그 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혐오감만 부추길 뿐이었다. 조마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며 부엌을 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장맛이 변했다. 이건 조상님들의 노여움이다. 저 불길한 붉은 반점. 저것이 우리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해. 내일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 한다. 밤이 찾아왔다. 산골의 밤은 일찍 깊어졌다. 하인들도 하나둘씩 처소로 돌아가 잠을 청했고 복실은 그제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에게는 제대로 된 방도 없었다. 아궁이 옆 지푸라기를 깐 자리가 그녀의 보금자리였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저녁밥으로 받은 찬밥 덩어리는 이미 식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복실은 품속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깨진 옹기 조각을 주워다가 그녀가 몰래 담가둔 자신만의 장이었다. 산에서 딴 야생 콩과 깨끗한 계곡물, 그리고 그녀의 정성만으로 만든 것이었다. 뚜껑을 열자 좁은 부엌 안에 그윽하고 향긋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짠내보다는 고소하고 깊은 단내가 나는 기이할 정도로 완벽한 향이었다. 복실은 손가락으로
그 장을 찍어 맛보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에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다. 세상이 아무리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괴물 취급해도 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성을 쏟으면 쏟은 만큼 정직한 맛으로 보답해 주었다. 사람보다 장독이 더 따뜻했고 말 많은 인간들보다 침묵하는 온기가 더 다정했다. 그 시각 안채에서는 조마님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마치 누군가가 곡을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님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벽에 걸린 남편의 초상화가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마님의 신경질적인 고함에 밖에서 졸고 있던 몸종이 화들짝 놀라 문을 열었다.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나 한 그릇 가져오너라. 그리고 집안 단속 철저히 해라. 오늘따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유난히 불길하구나. 예, 알겠습니다. 마님, 몸종이 물러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마님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어가고 있었지만 장독대 쪽은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장독대가 보고 싶어졌다. 아니,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의 가문이 아직 건재한지 그 붉은 반점의 계집이 정말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님은 털배자 하나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눈이 버선발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뒤뜰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장독대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장독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여인 복실이었다. 복실은 추위에 떨면서도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를 벗어 가장 귀한 시간장 항아리를 감싸고 있었다. 혹여나 장이 얼까봐 자신의 체온으로 독을 데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조 마님의 눈이 기이하게 번뜩였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모습에서 총심을 보았을 테지만 이미 편견과 공포의 눈이 먼 마님의 눈에는 그것이 저주를 퍼붓는 의식처럼 보였다. 전연이 기어코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 드는구나. 저 흉측한 몸뚱이로 신성한 항아리를 감싸 안아? 저러니 장맛이 변하지. 저러니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거야. 오해는 확신이 되고 확신은 사리에 가까운 분노로 변했다. 마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캬옹.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장독대 위를 휙 지나갔다. 그 바람에 장독 뚜껑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장창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는 파열음이 났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조 마님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내 인연, 기어코 일을 저지르는구나. 마님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복실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횃불을 든 하인들이 하나둘씩 뛰어오기 시작했고 붉은 횃불 아래 드러난 마님의 얼굴은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복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발치에는 깨진 장독 뚜껑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그녀가 감싸고 있던 시간장 항아리는 무사했지만 마님에게는 이미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전연이 부정을 타서 짐승들이 날뛰고 기어코 제사상에 올릴 장독을 깨뜨렸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저 재수 없는 것을 집에 들인 내 죄야. 복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짓 발짓으로 아니라고 고양이가 그런 것이라고 자신은 장독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입을 벙긋거리며 터져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짰다.
으, 아. 하지만 그 필사적인 몸짓은 마님의 눈에 더욱 흉물스럽게만 보일 뿐이었다. 끌어내라. 당장 저 흉물을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마님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다. 하인들은 머뭇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이 엄동설 안에 그것도 한밤중에 쫓아내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님의 눈빛은 단호했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질 기세였다. 결국 힘센 머슴 2명이 다가와 복실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복실은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려 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장독대를 향해 있었다. 아직 뚜껑을 닫지 못한 항아리들이 눈에 바렸다. 지금 자신이 나가면 저 장독들은 누가 돌본단 말인가. 눈이 쌓이면 독이 숨을 못 쉬는데, 하지만 그녀의 가냘픈 몸부림은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장독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눈보라가 들이닥쳤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다시 눈에 띄면 그날은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아라. 조마님의 표독스러운 외침과 함께 복실은 대문 밖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과 검은색뿐이었다. 무릎까지 쌓인 눈 위로 붉은 핏자국처럼 선명한 복실의 눈물이 떨어졌다. 혹겹 치마만 입은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복실은 닫힌 대문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다. 갈 곳은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 있다가 얼어 죽느니 어디든 가야만 했다. 바람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네가 있을 곳은 없다는 듯이 그녀는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눈보라가 그녀의 작은 발자국을 금세 지워버렸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이것이 그녀의 기구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가장 차가운 밤, 가장 뜨거운 손을 가진 여인이 세상 밖으로 버려진 것이다. 그녀가 사라진 소슬대문 안쪽, 장독대에는 여전히 복실이 벗어놓은 낡은 저고리가 시간장 항아리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조마님은 이제야 집안의 애군이 사라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내쫓은 것이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가문의 명운을 쥐고 있던 복부 그 자체였음을. 세상은 하얀 지옥이었다. 복실이 조대감댁 대문 밖으로 내쳐진 뒤 마주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애는 눈보라뿐이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천형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집시는 진작에 벗겨져 나갔고 맨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다. 춥다. 너무 추워. 소리 없는 비명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만 메아리 쳤다.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은 혹겹 치마를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뺨에 흉측하게 자리 잡은 붉은 반점이 추위에 얼어 더욱 시커멓게 변해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봐주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광활한 설원 위에 찍힌 작고 초라한 점 하나에 불과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친정이라 할 곳도 없었고 그녀를 받아줄 이웃도 없었다. 세상 모든 문이 그녀에게 닫혀 있었다. 복실은 무작정 산 쪽으로 걸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온기가 사라진 곳, 짐승들마저 숨죽인 깊은 산속만이 그녀가 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처럼 느껴졌다.
백운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설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졌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시야를 가려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혀 딱딱 소리를 냈다. 마치 그녀의 부러지는 뼈소리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복실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차가운 눈밭 위로 몸이 무너져 내렸다.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생각했다. 차라리 잘 되었어. 이렇게 잠들면. 배고픔도 추위도 사람들의 멸시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차가운 눈이 따뜻한 소미불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들었다. 그것이 동사가 시작되는 징조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얀 눈이 그녀의 작은 몸을 천천히 덮어가기 시작했다. 붉은 반점도 거친 손도 서러운 운명도 모두 하얀색 아래로 파묻혔다. 그때였다. 눈보라 소리 사이로 낯선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타닥, 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였다.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흙 굽는 냄새. 허허, 거참 날씨 한번 고약하구나. 가마 불 꺼트리기 딱 좋은 날씨야.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눈 속에 파묻힌 복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꿈결 같았다. 백운산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흙집 한 채와 거대한 가마가 있었다. 그곳의 주인인 노인은 평생을 흙과 불과 씨름하며 살아온 옹기장이었다. 괴팍한 성격 탓에 마을 사람들과 왕래를 끊고 산속에 들어와 산지 어언 20년. 그는 이날 밤 유독 거센 바람 때문에 가마의 불길이 걱정되어 잠을 설치고 밖으로 나온 참이었다. 서 노인은 지프로 엮은 우장을 뒤집어 쓰고 가마 주변을 살피다 멈칫했다. 가마 옆 덤불 속에 무언가 희끗한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눈에 덮인 바위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상이었다. 이런 산중에 웬 놈이. 서 노인은 혀를 차며 다가갔다. 눈을 헤치자 쓰러진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한쪽을 뒤덮은 붉은 반점. 서 노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그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미세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군. 서 노인은 지체하지 않았다. 칠순이 다 된 나이라고 믿기지 않는 힘으로 복실을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등 뒤로 둘러엎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죽지 마라. 내 가마에 들어간 그릇도 불을 견뎌야 비로소 온기가 되는 법. 너도 이 추위를 견뎌야 한다. 서노인은 중얼거리고는 서둘러 오두막으로 향했다. 따뜻한 온기가 감각을 깨웠다. 복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흙으로 바른 천장이었다. 코끝에는 낯설지만 편안한 냄새가 맴돌았다. 마른 장작 타는 냄새, 구운 흙 냄새, 그리고 묵은 된장 냄새.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 신음이 새어나왔다. 깨어났느냐. 방 한구석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복실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헝클어진 백발의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물레를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맑았다. 복실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이불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생명의 은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였다. 됐다.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것부터 마셔라. 서 노인이 투박한 사발 하나를 내밀었다. 뜨끈한 숭늉이었다. 복실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사흘을 꼬박 앓았다. 네가 살아난 게 용타. 서노인은 다시 물레로 시선을 돌렸다. 갈 곳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몸이 나을 때까지는 있어도 좋다. 다만 공짜 밥은 없다. 내 손발이 되어 주어야 할 게다. 복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갈 곳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녀는 이곳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며칠이 지나자 복실의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녀는 약속대로서 노인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흙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청소했다. 말은 못해도 그녀는 눈치가 빨랐고 손끝이 야무졌다. 하지만 서 노인이 그녀를 진짜로 다시 보게 된 계기는 밥상머리에서였다. 서 노인은 평생 혼자 살아온 탓에 먹는 것이 부실했다. 쌀독에는 묵은 쌀이 조금 남았을 뿐이고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뭇잔지와 말라비틀어진 시래기가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복실은 부엌을 뒤적이다가 구석에 방치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커멓게 변해버린 된장이 들어있었다. 겉보기엔 썩은 것처럼 보였지만 복실은 냄새를 맡아보고는 눈을 반짝였다. 겉만 말랐을 뿐 속은 잘 발효되어 깊은 맛을 품고 있었다. 복실은 마당 텃밭에 아직 남아있던 냉이 뿌리를 캐내고 말라 빠진 물을 얇게 썰었다. 그리고 그 묵은 된장을 푼 물에 재료들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간을 맞추는 그녀의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오두막 안에 기가 막힌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물레를 돌리던서 노인의 코가 벌름거렸다. 이게 무슨 냄새야? 내 집에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서 노인은 홀린 듯이 부엌으로 나왔다. 낡은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보리밥이 차려져 있었다. 별다를 것 없는 재료였다. 그가 매일 보던 그 볼품없는 재료들이었다. 서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넣었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듯했다. 짭짤하면서도 구수하고 끝맛은 달큰하면서도 시원했다. 냉이의 향긋함이 묵은 된장에 쿰쿰함을 잡아주었고 무에서 우러나온 시원함이 혀를 감쌌다. 20년 전 어머니가 해주던 밥상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가슴 밑바닥을 울리는 맛이었다. 단순한 음식 맛이 아니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위로의 맛이었다. 서 노인은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국물을 연거푸 들이켰다.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비웠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복실을 빤히 쳐다보았다. 복실은 혹시나 맛이 없어 타박을 들을까봐 고개를 숙이고 손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 겨울바람에 터지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은 그 손. 흉측한 반점이 있는 얼굴보다 더 거칠고 못생긴 손이었다. 하지만 서노인의 눈에는 그 손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흙을 만지는 사람이었다. 흙이 어떤 손길을 받느냐에 따라 천하 명품이 되기도 하고 깨진 기왓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내 손, 서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 손은 흙을 만질 손이 아니구나. 생명을 만질 손이다. 복실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서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내가 평생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는 몰랐다. 헌데 오늘 네가 끓인 이 국 한 그릇에 내 평생의 의문이 풀리는구나. 귀한 그릇은 겉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귀한 맛을 담아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서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서 아주 작고 투박한 항아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 가장 좋은 흙을 찾아
전국을 헤매다 만든 첫 번째 항아리다. 작고 볼품없어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만 있었지. 하지만 숨을 쉬는 데는 이만한 놈이 없다. 자, 받아라. 복실은 얼떨결에 항아리를 받아들었다. 이제부터 이 부엌은 내 것이다. 네가 만들고 싶은 것, 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음껏 해보거라. 재료는 산천에 널린 것이 다 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다. 복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선언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흉터가 아닌 자신의 손과 능력을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복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녀는 항아리를 품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그녀의 마음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움트고 있었다. 그날 밤 눈보라는 멈추었다. 오두막 창호지 무늬로 은은한 달빛이 비쳤다. 복실은 잠들지 못하고 서노인이 준 작은 항아리를 어루만졌다. 흙의 감촉이 따뜻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손끝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다. 산 아래 조대감 댁에서는 썩은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산 위 초라한 오두막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기가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의 서막이었다. 겨울이 가고 백운산 골짜기에 봄이 찾아왔다. 얼음이 풀린 계곡물 소리가 청아한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산 전체를 휘감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산수유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회색빛 산을 비단 병풍처럼 수놓았다. 그러나 산이 뿜어내는 그 어떤 꽃향기보다 더 진하고 더 깊으며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묘한 향기가 서 노인의 오두막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복실은 달라져 있었다. 지난 겨울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던 그 가여운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산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그녀의 얼굴은 건강한 구릿빛으로 빛났고 흉측하다고 손가락질받던 왼쪽 뺨의 붉은 반점마저 이제는 봄꽃처럼 붉게 생기가 돌아 마치 붉은 진달래 꽃잎이 내려앉은 듯 보였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복실은 서노인이 만들어준 지게를 지고 산을 탔다. 그녀는 아무 물이나 쓰지 않았다. 산 정상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 그 중에서도 해가 뜨기 직전 가장 맑은 기운을 머금은 물만을 길어 날랐다. 콩을 삶을 때는 아궁이 불빛을 응시하며 불의 숨결을 조절했고 메주를 띄울 때는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뺨으로 느끼며 밤새 뒤척였다. 서노인은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평생 흙을 만져온 그였지만 복실이 장을 담그는 모습은 마치 신성한 제사를 올리는 무녀의 춤사위 같았다. 그녀는 소금 하나를 고를 때도 손끝으로 비벼보고 혀끝으로 맛보며 가장 깨끗하고 단맛이 도는 것만을 골라냈다. 마침내 복실이 산속에 들어와 처음 담근 장독을 여는 날이 되었다. 서 노인이 평생의 역작이라며 내어준 투박하지만 단단한 항아리였다. 복실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덮개를 벗기고 무명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순간 서 노인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순간 서 노인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도간에서 황금빛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간장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냄새는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짠 냄새가 아니었다. 지난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견뎌낸 인내의 냄새이자 백운산의 온갖 약초와 꽃내음이 농축된 생명의 향기였다. 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찍어 맛을 보았다. 혀끝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머리끝까지 올랐다. 이것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로다. 하늘에서 내린 단비가 바로 이런 맛일 게다. 짰다가 달았다가 구수하다가 시원한 맛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구나. 복실아, 내 손끝에서 꽃이 피었구나. 복실은 수줍게 웃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제 손을 믿어주셔서.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시작은 산을 오르내리던 나무꾼들이었다. 산중턱에서 나는 기가 막힌 밤 냄새에 이끌려서 노인의 집을 기웃거린 그들은 복실이 내어준 보리밥에 된장 한 숟갈을 비벼 먹고는 눈이 뒤집혀 마을로 내려갔다. 백운산 옹기장이 영감집에 선녀가 내려왔다네. 벙어리라는데 그 손맛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죽어가던 입맛이 벌떡 살아나더라니까. 된장 한 숟갈 먹었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치부하던 장사치들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산을 올랐다. 그리고 빈손으로 올라갔던 그들은 내려올 때 너도 나도 옹기 하나씩을 품에 안고 내려왔다. 그 안에는 복실이 담근 된장과 고추장, 간장이 담겨 있었다. 서 노인의 가마터는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서 노인의 옹기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이 장맛을 내려면 이 옹기가 있어야 한다는 소문까지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복실은 밤낮 없이 콩을 삶고 장을 담갔지만 힘들지 않았다. 사람들의 표정이 그녀를 춤추게 했다. 그녀의 장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흉측한 붉은 반점을 보고도 누구 하나 찡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복점, 후뎀이라 부르며 그녀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 했다. 복실은 비로소 세상과 화해하고 있었다. 반면 산 아래 조 대감댁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봄이 왔건만 조 마님의 안색은 썩은 고목처럼 어두웠다. 집안 곳곳에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안채 기둥에는 원인 모를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밤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까마귀 떼가 지붕 위에 앉아 울어댔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장독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참모가 사색이 되어 안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채통 없이 뛰기는. 자, 장독이 이상합니다. 조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뒤뜰로 달려갔다. 장독대 근처에 다가서자마자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다. 썩은 달걀 냄새와 시궁창 냄새가 섞인 듯한 도저히 음식에서 날 수 없는 냄새였다. 이게 무슨 냄새야? 마님은 코를 틀어쥐고 비명을 질렀다. 하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가장 큰 독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을 섞어 만든 핵간장, 독뚜껑이 열려 있었다. 마님은 두려움에 떨며 독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 그녀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검붉어야 할 간장 위에는 하얀 골마지가 아니라 푸르딩딩한 곰팡이가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장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단 말이냐. 내년들이 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마님은 옆에 있던 찬모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만 찬모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마님, 억울하옵니다. 시키신 대로 매일 닦고 볕을 쬐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장이 끓어오르더니 이렇게 변명하지 마라. 이것은 부정을 탄 게야. 누군가 부정을 저질렀어. 마님은 악을 썼지만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머릿속에 지난 겨울 내쫓은 복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면서도 장독대를 돌아보던 그 처연한 눈빛,
설마 그년의 저주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흉물스러운 것을 내보냈으니 애군이 사라졌어야 마땅해. 이건 하인들이 게으른 탓이야. 마님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된장독을 열어도 고추장독을 열어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장이 썩어버렸다. 맛을 볼 필요조차 없었다. 이대로라면 당장 식솔들의 끼니는커녕 다가오는 가문의 어른들 생신잔치도 치를 수 없게 생겼다. 명문가 조씨 댁에서 장을 사다 먹는다는 소문이 나면 그야말로 가문의 수치였다. 당장 장터에 가서 제일 좋은 장을 사오너라.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희들은 모두 경을 칠 줄 알아라. 마님은 부들부들 떨며 명령했다. 하인들은 도망치듯 장터로 달려갔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조마님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장터에 다녀온 하인의 손에는 낯선 옹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마님, 장터의 장이란 장은 다 뒤져보았는데 다들 맛이 형편없었습니다. 헌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곳이 있어 가보니 거기서 파는 장맛이 기가 막혀 한 단지 사왔습니다. 마님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옹기를 바라보았다. 뚜껑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확 풍겨왔다. 그것은 과거 자신의 집 장독대에서 나던 냄새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깊은 향이었다. 입안에 침이 절로 고였다. 어디서 난 장이냐. 그게 백운산 깊은 골짜기에 사는 옹기장이 영감과 그 딸이 만든 것이라 합니다.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백운산 꿀장이라고 부르더군요. 마님은 숟가락으로 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입안에서 퍼지는 맛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짜지 않으면서도 깊고 달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돌았다. 무엇보다 이 맛에는 묘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그 아이가 담그던 장맛과 어딘가 닮아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승화된 맛이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입안에서 퍼지는 맛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짜지 않으면서도 깊고 달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돌았다. 무엇보다 이 맛에는 묘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그 아이가 담그던 장맛과 어딘가 닮아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승화된 맛이었다. 백운산, 옹기장이의 딸이라. 마님은 중얼거렸다. 그 딸이 어떻게 생겼다더냐. 하인은 머뭇거렸다. 그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데 얼굴 한쪽에 붉은 꽃 같은 점이 있다 하여 사람들이 꽃점 아가씨라고 부른답니다. 쨍그랑 마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뭐라, 붉은 점, 벙어리? 마님은 비틀거리며 기둥을 잡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내쫓은 그 아이가, 가문의 수치라 여겨버렸던 그 아이가 지금 장안을 뒤흔드는 명품장을 만들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천한 것이, 그 재수없는 것이. 하지만 입안에 남은 장맛은 잔인할 정도로 황홀했다. 그것은 마님의 패배를 알리는 맛이었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맛은 썩어 문드러졌고 그녀가 버린 찌꺼기는 세상의 보석이 되어 돌아왔다. 밤이 깊었지만 조 마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썩은 장독의 악취가 안방까지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추하게 늙고 지쳐 보였다. 반면 상상 속의 복실은 산속 오두막에서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질투와 후회, 그리고 공포가 뒤엉켜 마님의 속을 갉아먹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내가 어떻게 지켜온 집안인데. 마님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 장, 그 비법을 알아내야 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훔쳐서라도
빼앗아서라도 가져와야 한다. 조씨 가문의 장맛은 다시 살아나야 해. 잘못된 집착은 그녀를 파멸의 길로 재촉하고 있었다. 그녀는 날이 밝는 대로 백운산으로 가리라 마음먹었다. 그것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인지도 모른 채 한편 산이 오두막에서는 복실과 서노인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밥상 위에는 복실이 담근장으로 끓인 찌개와 산나물 무침이 올라와 있었다. 호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겹쳐졌다. 복실아, 서노인이 불쑥 말을 꺼냈다. 오늘 장터에서 돌아온 장사치가 그러더구나. 산 아래 조대감, 댁장이 다 썩어서 난리가 났다고. 복실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움도 원망도 있었지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장독들이 썩어버렸다는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장독은 죄가 없었다. 네가 쫓겨난 그 집 말이다. 서 노인은 복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통쾌하냐? 복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한번 두드리고 바깥의 어둠을 가리켰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이었다. 서노인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마음이 비단결이니 장맛이 고울 수밖에.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잘 사는 것, 네가 보란듯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수다. 너는 이미 그들을 이겼다. 복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은 썩어가는 기와집의 악취를 몰아내고 향긋한 장냄새를 세상 널리 퍼뜨리고 있었다. 진정한 봄은 산 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곧 두 여인의 운명이 다시 한번 맞부딪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명은 욕망의 눈이 멀어 산을 오를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진심을 무기로 그녀를 맞이할 것이다. 백운산의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마치 복실의 뺨에 핀 꽃처럼 강렬하고도 아름답게 백운산으로 향하는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비단신을 신은 조 마님의 발은 진작에 물집이 잡혀 터졌고 고운 치맛자락은 흙탕물과 가시덤불에 찢겨 엉망이 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가마를 타고 호령하며 지났을 길이었으나 가문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어 홀로 산을 오르는 그녀의 몰골은 쇠락해가는 집안의 운명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마님은 쉬지 않았다. 아니, 쉴 수가 없었다. 집안의 장독대에서 풍기는 썩은 내는 이제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진동하고 있었다. 내일 모레면 원님을 모시는 연회가 열릴 터인데 상에 올릴 장한 종지가 없어 이웃에게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조씨 가문은 끝장이었다. 그 옹기장이 그 노인네에게서 비법만 알아내면 된다. 돈은 얼마든지 주마.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가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모는 견뎌야 해. 마님은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땅에 박았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거짓말처럼 바람의 냄새가 바뀌었다. 땀과 흙먼지 냄새 대신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하고 달콤한 향기가 밀려왔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평화의 냄새였고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맡았던 그리움의 냄새였다. 향기에 이끌려 다다른 곳에는 자그마한 초가와 너른 마당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당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윤기 흐르는 장독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이곳이구나. 마님은 홀린 듯 마당으로 들어섰다. 장독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웅장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자신의 집 장독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생명력이었다. 질투심이 불길처럼 일었다. 왜 내 집에서는 썩어버린 장이 이런 산골 오두막에서는 이토록 찬란하게 익어간단 말인가. 걔 아무도 없느냐. 마님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한 허세였다. 잠시 후 삐걱거리며 방문이 열리고 덥수룩한 수염에 선호인이 나왔다. 그는 흑투성이 손을 털며 마님을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뉘신데 남의 집에 와서 고함을 치시오. 나는 저산 아래 조 대감댁 안주인이다. 내 급히 구할 것이 있어 왔으니 돈은 섭섭지 않게 쳐주겠다.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시간장 항아리를 내오너라. 그리고 장을 담그는 비법을 적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사겠다. 서 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돈이라. 대개 곳간에 금은보화가 가득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의 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오. 돌아가시오. 뭐라? 감히 네가 나를 능멸하느냐. 천안 옹기장이 주제에 어디서 배짱을 부려. 마님은 흥분하여 삿대질을 해댔다. 내 그깟 장독 전부를 살 수도 있다. 값을 부르라지 않느냐. 서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오. 귀한 재료를 다 썩게 만든 그 욕심 가득한 마음보를 고치기 전에는 천하의 명약을 가져다 부어도 대개 장맛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서 노인의 일갈에 마님은 말문이 막혔다. 정곡을 찔린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기 누구냐? 숨지 말고 이리 나오너라. 마님이 소리쳤다. 부엌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얀 무명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쟁반에 찻잔을 받쳐들고 걸어 나왔다. 따스한 봄볕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마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숨이 멈췄다. 건강하게 빛나는 구릿빛 피부,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왼쪽 뺨을 덮은 붉은 반점, 복실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주눅들고 초라한 하녀 복실이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당당했고 걸음걸이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붉은 반점은 더 이상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마치 붉은 꽃잎이 내려앉은 듯 신비로운 매력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산의 주인, 아니 장독들의 여왕처럼 보였다. 네, 네가. 마님은 뒷걸음질 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복실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마님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향긋한 꽃차였다. 마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복실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원망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빛, 혹은 상처 입은 짐승을 바라보는 연민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마님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였구나. 네가 장맛의 비법을 훔쳐 달아난 게야. 그러니 우리 집 장이 썩고 네 장만 멀쩡한 것이지. 마님은 바락바락 악을 썼다. 억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돌아가자. 당장 짐을 싸라. 너는 내 집종이다. 네가 만든 장도 네 몸뚱이도 다 내 것이다. 당장 내려가서 장독을 살려내지 못할까. 마님이 복실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다. 그때 복실이 한 발짝 물러서며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마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서노인이 앞을 막아섰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댁의 종이 아니오. 내 딸이자 이 백운산 장독대의 주인이오. 버린 물건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 한번 내친 사람의 마음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오. 딸? 천한 것들끼리 잘도 노는구나. 천한 것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귀한 보석을 돌멩이로 알고 내다버린 당신의 그 어리석은 눈을 탓하시오. 이 아이의 손은 썩은 콩도 살려내는 약손이오. 당신 네 집안이 그나마 여태껏 버텨온 것은 이 아이가 밤마다 남몰래 흘린 눈물과 정성 덕분이었음을 왜 모른단 말이오.
서노인의 호통이 백운산을 울렸다. 마님은 멍하니 복실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그 손. 예전에는 징그러워 보였던 그 손이 지금은 황금보다 더 귀해 보였다. 마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쫓아낸 것은 벙어리 하녀가 아니라 집안의 복부고 그 자체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독이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마님은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다. 내일 연회만이라도 치르게 해다오.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네가 정녕 네가 모시던 주인이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으냐? 비굴한 애원이었다. 복실은 가만히 마님을 내려다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쫓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눈보라 치던 그 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잔인함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복실은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장독대 가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왔다. 그녀가 산에 와서 처음으로 담갔던 서노인이 감로라 칭찬했던 그 귀한 장이었다. 복실은 항아리를 마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님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절을 올렸다. 그것은 복종의 의미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의 인연을 끊어내는 작별의 의식이자 악연조차 선연으로 갚겠다는 그녀의 숭고한 용서였다. 복실은 손짓으로 문 밖을 가리켰다.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라는 무언의 축객령이었다. 마님은 항아리를 끌어안았다. 따뜻했다. 온기를 통해 전해져 오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고맙다. 아니, 미안하다. 마님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항아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험하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가 떠난 뒤 서노인은 복실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복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노인의 투박한 손이 닦아주었다.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조마님은 가져온 장 덕분에 간신히 연회를 치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장맛을 극찬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작은 항아리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한 번 떠난 장맛은 다시는 조 대감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소문은 무서웠다. 조 대감댁 안주인이 벙어리 하녀를 내쫓았다가 천벌을 받아 장독이 다 썩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들은 발길을 끊었고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다. 결국 조 마님은 텅 빈 곳간과 깨진 장독들을 끌어안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 그녀가 죽는 날까지 그리워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눈 내리는 밤 복실이 몰래 끓여주던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다. 반면 백운산 골짜기는 해가 갈수록 번성했다. 복실과 서 노인이 만든 장은 백운산 꽃장이라 불리며 조선 팔도에 명성을 떨쳤다.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실을 재수없는 붉은 점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복을 부르는 꽃잎이라 불리며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복실 행수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의 손을 거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낫고 마음의 화가 풀린다 하여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